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사고가 아니라 처리되었다는 걸 15년 뒤에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밀을 쥔 사람이 폭풍우 치는 밤 절벽 아래 바다에서 떠오른다면요. 17살 소녀가 구해낸 노인, 기억을 잃은 그 남자는 대한민국 최대 해운그룹의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기억을 되찾는 순간 바다는 사고가 아닌 살인을 토해냅니다. 동해의 차가운 파도 아래 15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지금 떠오릅니다. 이야기 시작 전 지금 듣고 계신 곳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동해의 밤은 육지의 밤과 다릅니다. 육지의 밤은 조용히 내려앉지만 동해의 밤은 살아있습니다. 파도가 숨을 쉬고 바람이 울부짖고 수평선 너머에서 무언가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강원도 끝자락 절벽 아래 작은 마을 해몽리는 그런 바다와 함께 수백 년을 살아온 곳입니다. 마을 이름 그대로 바다의 눈동자 같은 곳, 바다가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곳. 그리고 2024년 늦가을의 어느 밤, 바다는 두 가지를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17살 소녀의 분노, 또 하나는 이른이 넘은 노인의 비밀. 파도는 그 두 가지를 하나로 엮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오후 11시 47분. 태풍 경보가 해제된 지 6시간이 지났지만 동해는 아직 성이 풀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파고 3m, 초속 18m의 바람. 해몽리 방파제에는 어선들이 밧줄로 묶인 채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진작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그 시각 절벽 위에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한혜린 17세,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 자퇴한 소녀, 물질로 먹고 사는 소녀, 할머니 손에 자란 소녀. 혜린은 방수 재킷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머리카락이 바람에 채찍처럼 날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수중 손전등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나오지 않을 시간, 절대 서 있어서는 안 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기일이었으니까. 15해 전 이맘때 바로 이 바다에서 혜린의 부모는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한성수, 어머니 윤미래. 해양연구원이던 두 사람은 야간 조사 중 기상 악화로 배가 전복돼 익사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혜린이 겨우 2살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혜린은 기억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목소리도 체온도 단 하나 오래된 사진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얼굴들. 혜린아, 부모님은 바다를 너무 사랑해서 바다가 붙잡아 버렸단다. 할머니 한복순 여사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혜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사람을 붙잡는다는 말을 혜린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그냥 바다였습니다. 차갑고 깊고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는 곳. 그래서 혜린은 매년 기일마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러. 대체 왜 데려갔어? 파도가 절벽 아래 바위를 치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절벽 위까지 튀어 올랐고 혜린의 얼굴에 소금기 가득한 물방울이 스쳤습니다. 혜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있다. 처음엔 그냥 떠다니는 부표인 줄 알았습니다. 절벽 아래 밀물이 드나드는 좁은 암초 틈새, 뭔가 검은 것이 파도에 실려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표는 저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건 사람이었습니다. 뭐야?
혜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혜린은 이미 재킷을 벗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입에 물고 절벽 옆 바위 사면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은 마을에서 혜린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위험한 곳이라 어른들도 발을 들이지 않는 구간이었지만 혜린은 6살 때부터 이 절벽을 타고 다녔습니다. 할머니한테 들키면 또 혼난다.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20m, 15m, 10m, 파도가 덮쳤습니다. 혜린은 바위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파도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10월의 동해는 이미 겨울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물러가자마자 혜린은 다시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물가에 닿았을 때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낡고 찢긴 옷, 피부는 물에 오래 잠겨 불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파도가 들어올 때마다 노인의 몸이 떠올랐다가 파도가 나가면 바위 사이에 끼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들려요. 혜린이 소리쳤지만 노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파도가 또 밀려왔습니다. 혜린은 노인의 팔을 붙잡고 바위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이 순간 혜린은 17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물속에서 전복을 따고 바위를 타고 거친 바다와 싸워온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끌고, 당기고, 버티고, 파도가 3번 더 덮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혜린은 노인을 파도가 닿지 않는 안반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숨이 있었습니다. 가늘었지만 있었습니다. 살아있어, 살아있어. 혜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신호가 없었습니다. 절벽 아래는 항상 그랬습니다. 혜린은 노인의 몸을 최대한 자신의 몸으로 감싸고 체온을 전달하면서 다시 절벽을 올라가야 할 길을 계산했습니다. 노인을 업고 올라갈 수 있을까? 못하면 노인이 죽는다. 그럼 해야지. 혜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혜린이 노인을 업고 절벽을 올라오는데 걸린 시간은 40분이었습니다. 중간에 2번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이 찢어졌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혜린은 노인을 업은 채 해몽리 마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장 먼저 불을 켠 집은 박영자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혜린아. 무슨 짓이야 이 밤중에. 할머니 나중에요. 일단 이분 좀 눕힐 때가 필요해요. 그 사람은 누구야? 어디서 나타난 거야? 바다에서요. 절벽 아래에 떠내려와 있었어요. 바다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새벽 1시가 되기 전에 해몽리 주민 12명이 혜린의 할머니 집 마당에 모였습니다. 노인은 안방에 뉘어져 있었고 할머니 한복순이 수건으로 몸을 닦이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혜린이 저 아이 또 사고 쳤네. 바다에서 떠내려온 사람을 왜 집으로 데려와. 경찰 불러야지. 이 밤에 신원도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였어. 복순 씨, 저 아이 좀 단속해야 해요. 혜린은 그 말들을 주방 문 앞에서 다 들었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 들었습니다. 이런 소리는 어제 오늘 들은 게 아니었으니까. 혜린은 어릴 때부터 마을에서 복순 할머니 손녀, 부모 없이 자란 애였습니다. 안쓰럽다는 시선과 거추장스럽다는 시선이 항상 함께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올 수는 없잖아요. 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른들이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절차가 있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고
새벽에 경찰이 올 때까지 이분이 살아계실지 모르잖아요. 혜린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이미 바다에서 다 써버린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혜린이 덧붙였습니다. 이분 바다에 혼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옷 상태 보셨어요? 흠뻑 젖었지만 수영복이 아니에요. 누군가 이분을 바다에 버린 거예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폐렴 직전이었지만 버텼습니다. 혜린의 할머니 한복순 여사가 미역국을 끓이고 생강차를 다리고 이불을 갈아주며 간호했습니다. 사흘째 아침 노인이 눈을 뗐습니다. 혜린이 마침 방 안에 있었습니다. 물을 갈아주러 들어갔다가 노인의 눈꺼풀이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눈 떠졌어요? 노인의 눈이 천장을 향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혜린을 향했습니다. 갈색 눈동자, 깊고 오래된 눈이었습니다. 수십 년치 이야기를 품은 것 같은 눈. 여기가 어디냐? 목소리는 쉬었지만 선명했습니다. 사투리가 없는 표준어에 가까운 말투. 노숙자처럼 보이는 외모와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발음이었습니다. 강원도 해몽리요. 바닷가 마을이에요. 제가 아저씨를 절벽 아래에서 구했어요. 절벽. 노인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무언가 기억하려는 듯 눈썹이 조금 찌푸려졌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혜린이 물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르겠다. 모른다고요?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노인의 목소리에 당혹스러움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패닉은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일반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공황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문제를 직면하고 분석하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얼마나 기억이 없어요? 많이.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전부. 혜린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궁금했습니다. 이 노인이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인지, 누가 이 노인을 바다에 버린 건지. 일단 이름이 있어야 부르죠. 제가 임시로 이름 붙여도 돼요? 노인이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다는 듯이. 마음대로 해라. 그럼 할아버지라고 부를게요. 그냥 할아버지. 할아버지. 노인이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혜린의 집 사랑채에 머물게 됐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여전히 못마땅해했지만 한복순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내 집에 내가 들이는 사람을 왜 남들이 간섭해요. 경찰에 신고는 했고 실종자 조회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그럼 일단 몸이 낫도록 둬야지. 혜린은 할머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한복순 여사는 칠순이 넘었지만 그 눈에는 아직 불이 살아있었습니다. 노인은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조용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디선가 공구를 찾아와 삐걱거리던 대문 경첩을 고쳤습니다. 그 다음엔 지붕 홈통이 막힌 것을 발견하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뚫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혜린이 물었습니다. 그냥 손이 기억하는 것 같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스스로도 이상하다는 듯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손이 기억한다는 말이 계속 걸렸습니다. 혜린은 노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자주 잡고 서명하고 결정하던 손 같았습니다.
악수할 때 반사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방식, 식사할 때 수저와 젓가락을 쥐는 방식, 앉는 자세 전부 다 보통 노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작은 분쟁이 생겼습니다. 해몽리 어촌계에서 제일 오래된 어선 선주인 최기철 씨가 올해 홍합 양식 구역을 두고 이웃 마을과 경계 다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해몽리가 오래 써오던 구역을 이웃 마을에서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며 군청에 민원을 넣은 상태였습니다. 어촌계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 흥분해서 이야기했지만 딱히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싸우려면 돈이 들었고 그 돈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구석에 앉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노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촌계 등록대장 있습니까? 어른들이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1986년도 이전 어업권 등록 기록이요. 그 구역이 처음 어업권 설정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선점 여부가 달라집니다. 군청보다 도청 수상과에 직접 민원 넣는 게 빠르고 국유수면 관리 규정 제7조와 어업법 시행령 제23조를 같이 첨부하면 민원 기각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최기철 씨가 천천히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오? 노인도 잠시 멈췄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고 있습니다. 노인이 마을에 온 지 3주가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차가 들어왔습니다. 렌트카인 것 같았는데 번호판이 서울 차였습니다.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정장에 가까운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관광객이나 취재기자처럼 보이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가게에 들러 음료를 사면서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요즘 낯선 사람 없었나요? 나이 지긋한 노인분이나. 가게 주인 오순덕 씨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순덕 씨가 한복순 여사에게 귓속말을 전했습니다. 해리는 그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해리는 노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서울 사람들이 마을에 왔었어요. 할아버지 찾는 것 같았어요. 노인은 이불 위에 앉아 창문 밖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가 해린을 돌아봤습니다. 그래, 담담했습니다. 무서운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아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은 모르겠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반갑지는 않다는 건 안다. 왜요? 모르겠다. 해리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할아버지가 평범한 노인이 아닌 것 같아요. 말하는 방식도, 앉는 방식도, 아는 것도, 그리고 절벽 아래 바다에서 발견됐다는 것도 누군가가 할아버지를 버린 것 같아요. 침묵. 맞죠?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기억이 없어도 그것만은 느낀다. 누군가가 나를 거기에 버렸다. 누군지 알아요? 모른다. 찾고 싶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닷소리가 창문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무서운 것 같다. 기억이 돌아오는 게. 해리는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이상하게 이해됐습니다. 진실이 돌아오는 것이 두렵다는 것. 해린도 부모님 이야기를 깊이 파고드는 게 두려웠으니까.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해린이 말했습니다. 모르면 계속 버려진 채로 있는 거잖아요. 11월이 됐습니다. 해몽리는 원래 이맘때쯤 가장 어두운 계절이었습니다. 관광객도 없고 어획량도 줄고 빈집이 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갔고
남은 건 늙은이들과 혜린처럼 떠나지 못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노인의 조언대로 도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열흘 만에 해몽리 어업건이 인정됐습니다. 법적 서류 한 장 없이 수십 년을 막연히 우리 구역이라고만 알고 있던 것이 이제 공식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최기철 씨가 노인에게 막걸리 한 잔을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노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찾은 것뿐입니다. 그 다음엔 마을 공동 냉동창고 전기 배선 문제가 생겼는데 노인이 배선도를 손으로 그려서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히 짚었습니다. 전기기사를 부르는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 다음엔 혜린이 채취한 전복과 해삼을 어디에 팔아야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중간 상인이 가격을 후려치는지, 어떻게 직거래 판로를 뚫는지를 노인이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혜린은 그 조언대로 했고 그달 수입이 전달보다 40% 늘었습니다. 할아버지, 장사해봤어요? 혜린이 물었습니다. 글쎄, 기업 운영 같은 거. 노인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그냥요.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냥 상식 같은데 사실 상식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전복 팔기 바쁜데 할아버지는 판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서 마진이 남는지, 유통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자동으로 알고 있잖아요. 노인이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영리한 아이구나. 영리한 게 아니라 관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리한 거다. 12월 초 혜린이 물질을 나갔다가 절벽 아래 안반 틈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방수 케이스에 봉인된 USB 드라이브였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케이스는 낡았지만 방수 기능이 유지돼 있었는지 USB 자체는 살아 있었습니다. 혜린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낡은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문서들이었습니다. 이미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이었습니다. 파일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저 히토류 분포지도, 동해 강원 연안구역, 해저 망간 단계 매장 추정량, 1차 시추보고서, 프로젝트 정해, 연구진 명단. 혜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연구진 명단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이름들이 쭉 나열됐습니다. 세 번째 줄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성수 수석 연구원, 해양지질학 윤미래 연구원, 해저 자원 분석. 혜린의 심장이 박동을 멈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두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있었습니다. 혜린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프로젝트 종료 보고서 2009년 11월. 그 안에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연구진 한성수, 윤미래, 사고 처리 완료. 데이터 은닉 성공. 이후 추가 조치 불필요. 사고 처리. 혜린은 그 단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다가 안 나왔습니다. 눈물보다 더 깊고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사고가 아니었어. 혜린은 USB를 들고 노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노인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사람이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혜린이 노트북을 펼쳐서 노인 앞에 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노인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프로젝트 청해, 해저 히토류, 동해 강원 연안. 노인의 눈이 멈췄습니다. 이게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노인의 손이 화면 쪽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짚었습니다. 어디서 났느냐?
절벽 아래 안반 틈에서요. 오늘 물질하다가 발견했어요. 노인이 다음 파일, 또 다음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빠르게 읽었습니다. 문서를 읽는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훑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핵심을 짚으며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혜린이 연구진 명단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요. 노인이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성수, 윤미래, 이분들이 제 부모님이에요. 저 2살 때 바다에서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노인이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 문서 보면요. 혜린이 마지막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고 처리 완료라고 써 있어요. 사고가 아니에요. 누가 처리한 거예요? 노인의 눈이 그 문장에 고정됐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처음으로 혜린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잠금 장치가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청해.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프로젝트 청해. 알아요? 모른다. 하지만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사이에 무언가가. 이 문서가 왜 거기 있었는지는 알 것 같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정장을 입었고 고급 시계를 찾고 차는 수입차였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한복순 여사의 집 앞으로 곧바로 걸어왔습니다. 혜린이 마당에서 어망을 손질하다가 남자를 봤습니다. 이 집에 최근에 모르는 노인분이 기거하시나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눈이 계산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혜린이 물었습니다. 지나가다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걱정이 돼서. 무슨 걱정이요? 신원 모르는 분이 민가에 계신다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혜린은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혜린은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날씨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표면이 잔잔해도 아래에 조류가 있으면 물결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 남자도 그랬습니다. 표면은 친절했지만 아래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 없어요. 혜린이 말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확실해요. 남자가 혜린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혹시라도 생각나시면 연락 주세요. 혜린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떠나자마자 명함을 받습니다. 강민혁 강해웅그룹 전략기획실 이사. 혜린은 명함을 들고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명함을 보자마자 손이 굳었습니다. 강해웅그룹. 노인이 그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낮고 아주 깊은 목소리. 알아요?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강태진. 혜린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내 이름인 것 같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이름을 말하는 순간 노인의 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강태진. 혜린이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혜린은 할머니가 잠든 뒤 핸드폰을 켜고 검색했습니다. 강태진 강해웅그룹.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강태진 회장, 경영 일선 후퇴 선언. 장남 강민혁 부회장 체제 전환 강해웅그룹 창업주 강태진 회장.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 입원 강태진 회장 실종 6주째. 그룹 내 후계구도 급변. 실종 6주. 혜린은 기사 속 사진을 찾았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다듬고
정장을 입고 강인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보는 노인. 그리고 혜린의 집 사랑채에 지금 누워있는 노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강혜웅 그룹 창업주. 혜린의 핸드폰 화면에 기사들이 계속 뜨고 있었습니다. 강혜웅 그룹 해저 자원 개발 사업 진출. 동해 연안 히토류 탐사 계획 발표. 혜린의 눈이 멈췄습니다. 해저 자원, 동해 연안, 히토류. 이틀 후 혜린은 도서관에서 찾은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쭉 펼쳤습니다. 노인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혜린이 말했습니다. 2009년에 프로젝트 청해라는 해저 자원 탐사가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실무 연구팀에 제 부모님이 있었어요. 아버지 한성수, 어머니 윤미래. 노인이 들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동해 연안에서 히토류와 망간 단계를 발견했어요. 엄청난 매장량이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찾은 USB 자료에 있어요. 그리고 혜린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해에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하지만 문서에는 사고 처리라고 돼 있어요.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강혜웅 그룹 창업주예요. 그리고 강혜웅 그룹은 지금 해저 자원 개발 사업을 발표했어요. 그 사업의 배경에 프로젝트 청의 데이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혜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 때문에 제 부모님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침묵. 그리고 할아버지는 6주 전 바다에 버려졌어요. 버린 사람은 아마도 그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미안하다. 혜린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 조직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나는 몰랐다. 몰랐어요? 그게 가장 수치스럽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그 수치는 기억이 난다는 듯이. 혜린아. 노인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를 저 바다에 버린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 것 같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노인이 새벽 3시에 혜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혜린이 문을 열자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혜린아. 기억이 나기 시작한다. 혜린이 노인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노인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강태진이다. 맞다. 강혜웅 그룹 창업주. 조선업에서 시작해 해운업으로 키웠다. 슬아의 아들 둘이 있다. 장남 강민혁, 차남 강민준. 노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3년 전부터 건강이 나빠졌다. 심장. 그래서 후계를 준비했다. 그런데 노인이 멈췄습니다. 차남 강민준이 프로젝트 청해의 실체를 알고 왔다. 내 부모님 이야기도 가져왔다. 그 아이가 나한테 말했다. 아버지, 형이 15년 전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혜린의 호흡이 변했습니다. 장남 강민혁이 프로젝트 청해 당시 전략기획실 이사였다. 해저 자원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면 프로젝트 전체가 경쟁사에 노출된다는 이유로 자기 권한으로 연구팀 내부 고발자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지시가 내 부모님에게 닿았다. 처리하라는 지시가. 혜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직접 손을 쓴 건지 사고처럼 꿈이라는 건지. 사고처럼 꾸민 거다. 나는 그것을 알고 나서 민혁이를 조사했다. 증거를 모았다. 경찰이 아니라 직접. 왜냐하면 믿을 수 없었으니까. 그 아이가 내 아들이니까. 노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먼저 당했다.
강민혁이 버린 거예요. 그렇다. 아마도 내가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그래서 먼저 노인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바다에 버렸다. 그 말이 방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조용히 소리도 없이 해리는 손을 뻗어 노인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노인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해리나. 내 부모님한테, 그리고 너한테. 해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부모님 기일에도 흘리지 않던 눈물이.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혜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찾아야 해요. 증거, 그 사람들이 한 짓, 전부 다. 다음 날 혜린은 결심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기사 속에서 찾은 이름, 차남 강민준. 현재는 그룹 계열사 중 하나를 맡고 있었지만 형 강민혁이 지주사를 장악한 이후로 사실상 실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혜리는 무작정 문자를 보냈습니다. 차남의 개인 연락처를 어떻게 찾았냐면 노인이 기억해냈습니다. 전화번호를 기억해낸 것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강원도에 있어요. 혼자 오세요. 반나절 후 답이 왔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강민준이 해몽리에 도착한 것은 그 이틀 후였습니다. 40대 초반. 형 강민혁과 닮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불안하고 더 진실한 눈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채 문을 열고 노인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노인이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눈이었습니다. 왔구나. 강민준이 노인의 손을 잡고 오래 울었습니다. 혜리는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망을 손질했습니다. 들을 것이 아닌 것은 듣지 않는 것. 그게 혜린이 아는 예의였습니다. 얼마 후 강민준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혜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저는 그냥 구한 거예요. 살린 건 할아버지 스스로예요. 강민준이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한성수, 윤미래 씨, 혹시 부모님이신가요? 혜린이 굳었습니다. 알아요? 네. 강민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알게 된 게 3년 전이에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형이 먼저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알고 있었으면서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혜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게 제 죄입니다. 변명이 안 돼요. 알고 있었는데 무서웠어요. 형이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혜린은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 분노를 지금 여기 쏟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네. 진짜로요? 네.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12월의 해몽리는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혜린의 집 사랑채와 마루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쌓였습니다. 강민준이 3년에 걸쳐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USB에서 나온 프로젝트 청해 자료, 노인이 서울 자택 금고에 숨겨뒀던 내부 감사 자료, 그리고 한성수, 윤미래가 사망 전에 남긴 이메일 사본. 마지막 것은 혜린이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메일이요? 부모님이 남긴? 네. 두 분이 사고 3일 전에 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백업해뒀어요. 누군가에게 발신은 못했지만 서버 자체는 남아 있었어요. 제가 3년 전에 찾아냈습니다. 혜린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메일 본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한성수의 이름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성수입니다. 국가해저자원연구원. 저와 아내 윤미래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해운 그룹 강민혁 이사 측으로부터 데이터 폐기와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자료가 진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2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이름은 한혜린. 이 아이가 자라서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아빠와 엄마는 내가 태어난 그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혜리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태어난 그 바다. 혜리는 해몽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절벽 아래 바다 옆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이 바다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 강태진이 혜린의 옆에 앉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2월 셋째 주 수요일, 서울 광화문 한 빌딩의 기자회견장에 카메라들이 모였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강해운 그룹 창업주 강태진 회장이 6주간의 실종 끝에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것. 오전 10시 강태진이 단상에 섰습니다. 옆에는 강민준, 그리고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혜리는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복순 여사와 함께 마을 어른들이 오려고 했지만 혜린이 말렸습니다. 이건 혜린이 볼 일이었습니다. 강태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걱정 끼쳐드린 분들께 먼저 사과드립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찾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래 잃었다가 되찾은 것들의 무게가 담긴 목소리. 오늘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의 실종은 사고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저를 제거하려 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배우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둘째, 2009년 저희 그룹이 진행한 프로젝트청의 과정에서 2명의 국가해양연구원이 사망했습니다. 한성수 씨와 윤미래 씨입니다. 이 사망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내부 지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관련 증거 일체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저 역시 조사에 적극 임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이 폭발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폭풍우처럼 쏟아졌습니다. 혜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엄마, 들려요? 사건은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강민혁은 기자회견 당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3년치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프로젝트청의 내부 지시 문서, 사고 처리 보고서, 당시 담당자의 진술, 그리고 강태진을 바다에 버리는데 가담한 용역업체 직원의 자수. 강민혁은 구속됐습니다. 그룹 내 연루된 임원들도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혜린의 변호를 맡은 법률팀이 피해자 측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했습니다. 강민준이 자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강민준이 혜린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혜린이 말했습니다. 그럼 뭐가 목적입니까? 제 부모님이 왜 죽었는지, 누가 그걸 결정했는지,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판은 길었습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혜리는 그 사이 마을에 있었습니다. 물질을 했습니다. 할머니 밥을 차렸습니다. 전복을 팔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강민준이 몇 번 찾아왔습니다. 서울로 오실 생각 없습니까? 아버지가 혜린 씨 교육비며 생활비며 전부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대학도
고맙지만 지금은 됐어요. 혜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계세요. 저도 여기 있을게요. 그게 원하시는 건가요? 혜린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요. 나중엔 모르겠어요.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요. 그 무렵 혜린에게 다른 연락도 왔습니다. 프로젝트청의 내부 고발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가 혜린의 이야기를 기사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혜린이 노인을 구한 이야기, 아버지의 이메일, 절벽 아래에서 USB를 발견한 이야기. 어릴 때부터 꿈이 뭐였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혜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해양연구원이요. 기자가 멈췄습니다. 부모님처럼요? 부모님 때문에요. 부모님이 그 바다에서 찾은 것들을 제대로 된 방식으로 찾고 싶어서요. 그리고 부모님이 끝내지 못한 걸 이어가고 싶어서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강민혁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임원들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한성수, 윤미래 씨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타살로 재인정됐습니다. 강태진은 그날 해몽리로 돌아왔습니다. 혜린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끝났다. 강태진이 말했습니다. 선고가 났고 항소할 것 같지만 일단 끝났다.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서서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녁빛이 동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붉은빛, 그리고 보랏빛이 차례로 수평선에 번졌습니다. 혜린아, 네. 나는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 그룹 정리도 해야 하고 차남에게 제대로 된 승계도 해야 하고 그렇겠죠. 하지만 강태진이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를 두고 가고 싶지 않다. 혜린이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있고 내가 여기 있겠다고 하니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다. 하지만 강태진이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지키려 했던 바다, 내가 자란 바다, 그것을 내가 제대로 지키고 싶다. 어떻게요? 강해운 그룹이 해몽리 인근 해역에 대해 가진 모든 개발 권리를 포기하겠다. 프로젝트청의 데이터는 국가기관에 이관한다. 그리고 강태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해양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했지. 그 길을 내가 돕고 싶다. 강요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돕고 싶다. 혜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알고 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알고 있다. 그런데도요? 강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폭풍 우치는 밤, 죽어가는 노인을 절벽 아래서 건져 올린 소녀. 그 소녀가 가족이 아니면 뭐가 가족이냐?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한복순 여사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면서 강태진에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저도 사실 혜린이 부모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강태진이 놀라서 한복순을 바라봤습니다. 성수가 떠나기 전에 나한테 편지를 남겼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열어보라고. 봉투를 20년 동안 장롱 속에 뒀어요. 열어봤습니까? 열어봤지요. 혜린이 15살 때요. 혜린한테는 안 보여줬어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그 이후로 혜린이 길마다 절벽 위에 가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찾아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강태진이 한복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강태진이 처음으로 그 호칭을 썼습니다. 한복순이 멈췄습니다. 그 편지, 나중에 나도 볼 수 있겠습니까? 한복순이 오래 강태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린이랑 같이 봐요. 셋이서 다음 날 저녁
한복순이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봉투를 꺼냈습니다. 혜린, 강태진, 한복순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루에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문을 열어두고 혜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한성수의 필체였습니다. 어머니께 저와 미래는 지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이 거짓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진실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혜린이를 부탁합니다. 그 아이는 바다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울음 대신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키지 못한 것을 그 아이가 언젠가 지킬 것입니다. 그런 아이라는 걸 압니다. 한성수 드림, 추신 미래가 덧붙입니다. 혜린아, 엄마야. 엄마 목소리 기억 못하겠지. 괜찮아. 엄마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바다에 들어갈 때마다 엄마가 같이 있을 거야. 사랑해, 우리 딸. 혜린이 편지를 쥔 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강태진이 혜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복순이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다소리가 마루까지 들어왔습니다. 파도가 절벽을 치는 소리, 마치 오래전에 사라진 두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잘 있었니? 보고 싶었어? 수고했다, 우리 딸. 봄이 왔습니다. 4월의 동해는 달랐습니다. 겨울 내내 거칠었던 파도가 잔잔해지고 수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몽리에 봄꽃이 피었습니다. 혜린은 잠수복을 입고 절벽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노인을 발견했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폭풍 후, 파도, 기억을 잃은 노인, 그리고 절벽을 타고 내려갔던 자신. 지금 아래에는 폭풍우가 없었습니다.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강태진이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언제 마련해줬는지 낡은 어선 위에 앉아서 뭐해, 빨리 안 내려와? 강태진이 소리쳤습니다. 혜린이 웃었습니다. 잠깐만요. 혜린은 마지막으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 저 이제 내려가요. 같이 가요. 그리고 혜린은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바다가 열렸습니다. 수면이 갈라지고 혜린의 몸이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갑고 파랗고 끝없이 깊은 바다. 잠수복 안으로 물이 스며드는 차가움. 그리고 그 차가움 속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온기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혜린은 바닷속에서 잠시 떠 있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빛이 굴절되어 들어오는 수면. 그 빛 사이로 아무것도 없지만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물거품이 올라갔습니다. 혜린은 천천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면 위로 머리가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강태진이 어선 위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잡아. 혜린이 손을 뻗었습니다. 강태진이 혜린의 손을 잡고 어선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해몽리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절벽이 보였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아름답네요. 혜린이 말했습니다. 그래. 강태진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지키려 했던 곳이다. 네. 잘 지키자.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가 배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 대학 갈게요. 강태진이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해양학과요. 부모님이 하던 거. 강태진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그래. 응원해줘요. 당연하지. 그 당연하지 라는 말이 파도 소리보다
더 오래 울렸습니다. 해리는 무릎을 끌어안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랗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사랑한 곳, 자신을 만들어준 곳, 그리고 가족을 만들어준 곳. 파도가 두 사람을 흔들었습니다. 바다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때로는 폭풍우 치는 밤, 절벽 아래 차가운 바다에서 한 소녀가 한 노인의 손을 잡는 순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 만들라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